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베트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필리핀에 안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50주년 기념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필리핀 일정을 소화합니다. 13일 오후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기간 중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 총리와의 만남에선 경제 등 실질적인 한중 관계 복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전에는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13일 공개 연설을 통해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에 맞추어 가지고 한 아세안과 미래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필리핀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2년 3월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이버사는 회의 뒤에 정리한 문건에서 향후 추진 항목의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응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는 4월 11일, 즉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이버사의 대응에 대해 19대 총선일인 4월 11일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통해 당시 여권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사 여론조작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전면 부인은 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당시 김 전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던 김태효 전 기획관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정은에게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한 뒤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을 구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우리 주변 행각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제력을 빼앗아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며 트럼프와 같은 늑다리 미치광이의 망발은 결코 우리를 놀래우거나 멈춰 세우지 못하며 최근 한중일 정상을 잇따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 후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중국에 더해 러시아가 미국을 돕는다면 북한 문제는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미 대선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해당 의혹 때문에 매우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춘천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작년처럼 김진태 의원 후원금 10만 원을 부탁한다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할당된 정황도 나옵니다. 부서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 받았었어요. 내가 안 내면 밑에 애들이 내야 되는데 그럼 밑에 애들한테 저희가 짐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죠. 지난해엔 김진태 의원실에서 작성된 후원금 안내문이 병원 내부 메일을 통해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정희 동상 문제는 국정농단 사태 나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는데 이거 우리가 방송으로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박정희 동상을 짓는 문제를 갖고 이제 논란이 되고 막 그러면서 김기춘이 그 행사에 갔네 만에 그 행사에 간 사람들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막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나고 나면서 약간 멈춰져 있던 것이 다시 재추진되고 있다 이거예요. 동상은 이미 만들어졌대요. 설치만 하면 돼. 광화문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가지고 광화문 쪽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박정희 기념관인가요? 마포구에 있는 거. 마포 상암동. 예,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적폐 세력들이 만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도 전 철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예, 그걸 철거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 100만인 서명 정도를 계획해서 상암동에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더욱 동상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 이거를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고건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게 서울시가 무상으로 연구임대를 해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 동상들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정희 우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건 불발의 끝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시도가 있냐라면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흔히 수구 세력으로 우리가 부르는 보수 세력이 박정희 후광으로 지금 정치 명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의 음덕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박근혜를 밀어 올린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아바타 같은 상징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박근혜의 효과로 박정희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박근혜가 갉아먹었다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는 존경하지만 박근혜 인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박정희 생가에 불질렀던 사람이 원래 그게 그 목적이었어요. 원래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박정희가 영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개판 만드는 것이 자기 아비 박정희의 공적에 누가 된다 해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를 논란을 만드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논란이 되면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보수 세력들한테. 박정희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갖고 가자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 박근혜 잘못은 알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지. 네, 좋은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박정희 동상을 제작한 사람이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가라네요.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런 거 해주면 안 되지. 아니 예술가가.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장군상이 언제 세워졌는데. 그때구나. 민주정부가 세웠나?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었구나. 그러니까 편이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예술가일 뿐이에요. 뭐 그거 어떤 정치적 가치를 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니 뭐 상을 저는 거기에는 그냥 광장으로 남겨둔 게 좋은데 맥이 확 끊겨요. 맞아요. 21세기 살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놈 같겠지만 덕수궁에서 바라보면 세종대왕상 등이 딱 버티고 있어서 남대문을 가려요. 남산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중심으로 이게 만약에 세워져도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아마 철거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로 설치는 못할 거다. 문제는 이랬을 때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맞다고 보는 이건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가 깊게 평가가 있어야 된다. 경제는 누가 수립했고 그다음에 그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망쳤고 어떤 것을 흥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나와야 이런 논쟁들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관 주도적으로 또는 민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거의 평가를 좀 전문가 중심으로 또는 시민 중심으로 깊게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좀 이제 더 이상 좀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미래에 나가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면 박정희가 떠오르면 종북주의가 떠올라요. 씨발. 그러면 이제 북한 관계 빨리 개선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막 대륙을 향해 부상해야 되는데 확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떠오르면 바로 반공이란 말이에요. 자꾸 반공주의를 아까 권 PD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떠올리면 어르신들은 반공 딱 이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논쟁을 피하지 말고 현장이든 자기 부모든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 논쟁을 통해서 전 재평가가 빨리 끝나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심의를 담당할 것. 그래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멘트를 좀 했고요.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만들었던 이 주체가 누구냐면 정확한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웃겨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트루만까지 들어있어요. 웬 무슨 랩도 아니고 라임을 이렇게 확 집어넣으신다냐? 그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비열함을 보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실 지들이 박정희를 존경하고 존엄하는 게 사실 아니었어. 무슨 말이냐면 세력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잘 보여야 되고 박근혜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정희를 가져와서 박정희를 막 빨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를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하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를 옹이하려고 박정희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뭐 젊은 여자들이랑 술 먹다가 자기 부하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결말도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얼굴 색을 바꾸는 겁니다.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박정희는 훌륭한 사람이었어라고 손가락을 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정말 경제 발전의 성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 집권과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것들이 엄연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사람을 칭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독재자라고 표현한 뒤에 일부의 공바로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90이라면 10 정도의 경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는 있겠다 정도가 역사적인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는 다 덮어버린 뒤에 경제 성장에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우상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아까 제가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박정희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강국에서 이미 경제 4개년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박정희, 박근혜 하면요. 물리적, 정신적, 역사적 공해예요. 공해 맞다. 그 환경부가 담당해요. 괜히 스트레스가 굉장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말고 박정희 기념관도 회수하고 회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요. 동상도 회수하고 저는 저 마음 같았으면 생가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 공원 박정희 공원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지금 현재 그 활동을. 근데 세월호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은 국정원 서버에서 나온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만 해도 국정원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뭐 양지회, 양후회 이런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주는 시그널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게, 국정원 서버에서 세월호랑 국정원 연관이 없다고,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건 맞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나기 바로 직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호성 씨의 동생 유가래 씨에게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막 개입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국정원 조직 차원의 증거 조작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부의 일탈? 국정원 직원 몇의 일탈 정도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호성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조작하는 정도가 되려면 개인의 일탈로 만들기 힘들다. 최소한 국정원의 아주 주요 간부 또는 국정원장까지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했던 염려했던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국정개혁위원회가 오늘 국회 질의에서 세월호와는 무관하다 국정원은 지금 이렇게 뉘앙스를 보였죠. 첫째. 두 번째. 간첩단 사건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 문제도 쉽게 매듭지지 않았죠. 세 번째 댓글 사건도 매듭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특수활동비 사용 제목이라도 국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정말 내가 화가 납니다, 지금. 국정원이 무차별 사찰한 파일 있죠. 파일 폐기 여부, 그 파일을 감찰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어디까지 사찰을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밝히지 않았다. 그럼 개혁위가 뭐 한 거냐. 제가 아까 전 에피에서도 화를 냈지만 그냥 국민 만족도로 툭툭 속보로 던져주고 많을 거냐. 그럼 제가 지금 6개 나열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찰을 어디까지, 그 사찰 파일을 만약에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 안 하면 다음 정부가 만약에 다른 데서 했다면 그 파일을 또 쓸 거거든요. 그럼 그 파일을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파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당사자한테 돌려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사찰 파일은 지금 파기했는 것인지 이것도 얘기 안 하고 개혁을 해산하면, 그러면 개혁위가 과연 국민의 1,700만이 나와서 지금 국정원 때문에 사실 촛불 킨 건데 이 정도로 해서 뭐 세월호와 무관하다. 증거를 대야지 무관하다는 걸. 증거도 안 되면서 무관하다고 말만 하면.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지 무관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런 뉘앙스로 지금 봤어요. 제가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지금 국정원이 계획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국정원의 존폐 여부 때문에 그런 발표를 못한 거냐. 아니다. 존폐를 하더라도 국정원의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그릇에 21세기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이래버리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까 말한 양호의 양주희 같은 경우가 세월호에 직접 사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게 국정원 서버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국정원이 직접 세월호를 어떻게 했다. 국정원 자체 조직으로 어떻게 세월호 같은 회사 교통수단을 법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이 해당 담당한 무슨 항만청도 아니고 직접 무슨 세월호를 운영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주는 시그널들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게 또 다른 어떤 공격의 빌미가 돼요. 국정원이랑 세월호랑 관계없다 한다. 이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유호성 씨가 기자회견도 하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난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된다고 생각. 그 북한 식당 정호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굉장한 한 이슈였잖아요. 당시 선거 앞두고. 이런 거 누가 어느 선에서 기획했고 어느 선에서 했는지도 밝혀야 되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걸 전부 다 밝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다음에 아까 그 세월호 관련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3년 동안 떠들었던 양우공제와 관련해서 수익 사업이 아니냐. 그럼 국정원에 당연히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국정원 보고 안 되고 어떻게 양우회가 기억 안 나서 양우회라는 곳이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입 구조가 국정원에서도 보고됐을 거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마티즈 사건들 다. 이거 다 묻고 가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일단은 먼저 이 유가려 씨 사건에 관련된 부분, 유호성 씨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터뜨렸다는 의혹
이렇게 해서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 사건을 지금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전제가 틀렸어요. 이 당시 수사국장이 원세훈 국장에게 수사 개시를 보고한 날짜가 언제냐면 2012년 12월 3일이고요. 유우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한 날이 2012년 12월 4일이에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의 조직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댓글 사건 무마 쪽으로 전제를 놓고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대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3년 8월 22일 날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요. 간첩이 아니다. 무죄 이유를 잘 분석해서 항소심에서 철저히 대응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그건 조직적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국정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사실은 이게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무리한 수사다라고 내부에서 목소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사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신비님이 막 화를 냈는데 이 국정원 개혁위가 해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 개혁위가 있고 그 개혁위에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 TF, 하나는 조직쇄신 TF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폐청산 TF가 기간이 끝난 거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조직쇄신 TF에서 외부 인사들과 내부 직원들, 외부 인사가 더 많습니다. 내부 직원 5명밖에 안 되고 그 조직쇄신 TF에서 국정원 조직의 전반적인 쇄신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건데 숙제는 그쪽으로 더 떠넘겨졌다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서버라고 하는 게 지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은 유우성 씨가 회령에서 본인이 사진첩 촬영했다는 뭐 그 조작됐다는 사진 4장 있잖아요. GPS 정보가 담겨가지고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근데 최초로 복구한 파일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서버에 있는 걸 다 지울 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월호랑 국정원이 연관이 없다는 것도 뭐 양후의 양지의 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웠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런 걸로 빗대서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는 없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적폐청산 TF 이런 데 관련해서 직접 국정원이기 때문에 서버를 직접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일을 받아달라는 형태로 국정원 직원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들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잘못된 시그널이 국정원과 세월호나 뭐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뭐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서훈 국정원장하고 조직쇄신 TF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적폐청산 TF는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사해야 될 문제들이고 조직쇄신 TF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정원에 나아갈 방향을 조직을 다시 만든다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쇄신 TF가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외 공작 업무만 주력을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가장 큰 임무가 사실은 조직쇄신 TF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꽃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화려한 색감, 향기, 모양새. 누가 그런 것이 아름답다 정의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서 어떻게 마주하는 꽃이든 그 안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숨어져 있는 듯한데요. 저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소비하듯 꽃 한 송이 사보는 건 어떨까요? 꽃이 주는 기분 좋음이 다른 어느 것 못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촛불이 일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역시 노동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피부로 왔다는 게 이제 2018년부터 변화되는 최저임금이죠.
그렇죠. 예, 역대 최고.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역대 최고라는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발표가 나자마자도 난리가 났지만 엊그제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 얘기 나오자마자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최저임금을 꼭 받는 그 노동자 입장뿐만 아니라 뭐 고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래저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약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빛이라고 한다면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서 벌써부터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시정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개요를 보자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만 지원이 되네요. 네, 우선은 1년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1년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더 좀 지원해 가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적인 반향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아마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0,000원 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험인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실험인 만큼 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뭐 그것이 좀 드러나면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뭔가 결정이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제도의 이 지원 사업의 개요를 보자면 일단 대상이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총 소요 자금은 2조 9,708억 원, 약 3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그 지원금 그렇죠. 받을 때.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특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우리 회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선은 사업주 같은 경우는 30인 미만 기업.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어도 안 되죠. 아, 그렇죠. 딱 29. 딱 29명까지. 근데 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달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달에는 30인이 넘을 수 있고 어떤 달에는 30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노동부에서 산정을 할 때는요. 바로 직전 연도, 바로 올해인 2017년도 매년 월간 총 근로자 수들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그 전년도. 그렇죠. 그럼 2018년도부터 시작되면은 2017년도 몇 명을 고용했는지 평균적으로 내서 그것에 그렇죠.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에서는 그 기준을 이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우리 그 급여 나가고 나면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한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월말에 최종 근로자 수들을 다 나옵니다. 그것들은 이제 12달을 합해서 12일로 나눠서 한 달에 평균 근로자 수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곳에서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들 사용하는 경우들 보면은 대부분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외주를 많이 주죠. 건물 종합회사, 그렇죠. 종합관리회사 이런 데들은 뭐 한 군데 보내는 갖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보내다 보면 뭐 30명은 물론이고 300명 막 이렇게 보내는 데들도 많아요. 인력 파견 업체 같은 그렇죠. 이제 경우네요. 인력 파견업은 아니지만 건물 종합 관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런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파견하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30인이 넘어도 해당이 되고 또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인을 넘는다 하더라도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바로 경비원 청소원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비원들이 우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을 테니까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라는 청원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낸다라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그 에피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원 청소원의 경우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30인 미만 기업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원 또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상관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 두 번째 요건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네. 요즘은 거의 안 가입된 사업장 없을 건데 그렇죠. 그래도 영세기업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보험 직원을 1명이나 2명 쓰더라도 안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업주가 안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또 노동자가 본인이 가입하지 말라달라고 요청해서 안 가입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장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된다.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동자 측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꼭 좀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인 미만이거나 이제 고용보험 가입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원래 예외 없는 원칙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첫 번째가 고소득 사업자인데요. 이 고소득의 기준이 뭐냐면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많이 버네. 5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세소득이라는 얘기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익 난 거 이외에도 또 비용 처리되고 하는 것들 다 제외하고 났을 때 순수한 소득이라고 국세청에서 인정받는 금액이죠. 사업자 소득이 그럼 5억 이상이라는 거는 오너의 수익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죠. 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 자체에서 전체 소득이 그렇죠. 5억 이상.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 그 개인 그렇죠. 사장님 개인의 소득. 사장님 한 명 개인의 그렇죠. 소득이 5억 이상일 경우. 그렇죠. 예. 그런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과세소득이 5억 이상이면 충분히 재력이 받쳐진다라는 그 사회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수치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른 기준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외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가 된 사업주. 아하. 네, 그러니까 임금체불된 사업주들이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좀 많이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냥 공개 망신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명단 공개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명단 그렇죠. 공개를 할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 우리 별로 해당은 없는데요.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을 하고는 국가 및 공공기관.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왜 경비원 청소원 경우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청소원들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청 뭐 이런 곳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청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곳은 충분한 세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가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인건비 재정 지원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다른 그렇습니다. 방식의 재정 지원을 받고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지원 제도 중에서 노동자 채용을 할 때 채용에 대한 장려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는 사업주들이 있죠. 이런 사업주들은 이미 한 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받을 필요는 없겠다. 이중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진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안 한다.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원 당시에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은 이 사업주에게는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지원 당시라고 하면 그럼 2017년에 걸려 있을 경우 그럼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 당시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더라도 이제 과거는 괜찮은데 2017년이나 이제부터는 2016년은 괜찮은데 잘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그렇죠. 옛날 거 다시 챙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털었다면 상관없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주 요건은 이렇고요. 노동자 요건이 조금 더 이제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데요. 첫 번째 요건은 노동자 개개인의 월 평균 임금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 190만 원이 왜 결정되었냐면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기본급이 15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낮은 임금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그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 받았던 다른 회사 내의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157만 원에 120% 정도까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당하겠다라는 그런 경제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19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미만인 노동자에게 지원해 준다라는 기준이 잡아졌습니다. 네, 190만 원 미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되는 노동자.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네, 무조건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특수한 경우로 일용직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라면 월간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면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이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용보험 가입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정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신용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뭐 보조금, 다른 그 생계 유지비 같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되면 안 되는 노동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는 4대 보험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하고 사업주가 이것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안 돼요. 본인도 그리고 사업주도 무조건 고용보험은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고용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이 또 있어요. 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해서 그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이런 분들의 경우는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초단시간이라는 기준은 우리 법에서 항상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이라는 기준은 4주 평균 했을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냥 아르바이트생 아주 단기? 그렇죠. 뭐 주에 뭐 하루나 길어야 이틀 정도 일하는데 그 하루나 이틀 일하는 시간이 한 주 평균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노동자. 그렇죠. 뭐 점심시간에만 잠시 나와가지고 일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반나절만 뭐 주말에 아니면은 뭐 주중에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만 반나절만 나와서 하는 경우들은 15시간을 근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이분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준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전제 조건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편법을 막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만 원 받았다가 올해 연도에 정부 보조금 타려고 깎았다가 임금을 180만 원으로 깎아놓고 13만 원 딱 이렇게 받으면 사업주가 이득이니까 이런 그 꼼수는 안 통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건을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은 유지해라라고 정부에서 기준을 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만들면 꼭 어떻게든 타먹기 위해서 조작하는 게 정말 많죠. 그렇죠. 부정은 물론이고 이런 편법까지도 갖은 머리를 다 써냅니다. 진짜 꼼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들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전 예방 조치였던 거고요. 그럼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월 13만 원을 지원해준 이유가 그 매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였는데 이번에 이제 16.4%가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한 9% 정도 인상인데 그 9%의 인상 금액이 대충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원에다가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부대 비용을 생각해서 13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최저임금 평균적으로 오르던 만큼 오른 그 부담만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평균적으로 그냥 7.4% 정도 이제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될 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 13만 원이라는 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원을 이 임금만 직접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직접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해 주든가 아니면은 4대 보험료죠. 그것을 낼 돈을 상계해서 지원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사업주가 선택하면 돼요. 네, 아예 그냥 보험료 낼 것을 빼서 그 차액분만 청구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예 현찰로 지급을 해주든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두루누리 사업이 뭐예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이라는 게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건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있으면 그 노동자에 대해서 나가야 될 4대 보험료가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각각 4.5%, 4.5%에서 9%를 내는 거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3.03%씩 각각 해서 내는데 이것을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급이 평균 14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있다면 그 노동자에게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각각 50%씩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기준임금이 140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약간 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네요. 190만 그렇죠. 원 미만으로. 예. 네. 그리고 신규로 입사한 노동자라면은 지금 현재는 신규는 60% 그리고 기존 노동자는 40%를 지원해줬다면 신규 노동자를 60%에서 90%로 대폭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러네요. 신규 노동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때 지원을 거의 90%로 그렇죠. 인상해서 특히나 해준다는 4대 거. 보험료에서 제일 큰 포지션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렇죠. 둘 합치면 9%니까 그것에 9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큰 엑스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사업주의 부담도 지원해주고 노동자의 부담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 안정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신규 가입 노동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내년 1년 동안에 50%를 면제해 줍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 다음으로 높은 보험료율이라서 국민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또 50%를 경감해주고 그리고 또 2년간 세액공제도 해줘요. 이것도 다 190만 원 미만에서 이건 전체.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 딱 기준으로 15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은 월 보험료가 13만 7,700원을 부담해야 돼요. 개인이. 사업주도 똑같이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발표된 지원 정책에 따르면 월 경감을 해주는 금액이 12만 260원이나 됩니다. 오, 그쵸. 90%니까요. 그렇죠. 국민연금의 경우는 90% 경감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157만 원인 노동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들어왔다 했을 때 실제로 경감 후에는 얼마를 부담하냐? 자기가 낼 돈은 17,420원밖에 안 돼요. 와우, 많이 줄어. 12만 원? 오, 그렇죠. 그러면 실수령액으로는 14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느껴지는 체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한 명에 대해서 최소 13만 7,700원이 나가야 될 것이 17,000원으로 나가니까 한 명에 대해서 12만 원을 자기가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만 해도 한 달에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0명이면은 일단 그 안정자금 자체가 13만 원인데 9명이라고 치죠. 10인 미만이니까. 그래도 거진 13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받는 데다가 또 12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받으니까 약 한 240만 원 정도를 한 명당 지원을 받으니 1년으로 치자면 얼마겠어요? 대략 한 2,500이 훨씬 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좋죠.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어제부터 바로 이제 그렇죠.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언론에서도 벌써 신나게 떠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야당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장기적으로 이런 비판들이 우선 좀 걱정이 좀 우려되고 있어요. 일단 1년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후년은 2019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매년 더 올라갈 텐데. 그렇죠. 지금 16.4% 올라갔기 때문에 2019년도 15.5%는 올라야 돼요. 2020년에도 15%를 올라가야 딱 10,000원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올해 못지않은 그 부담을 계속 져야 되는데 1년만 하고 만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늦춰졌던 이제 지옥이 온다. 이런 그 우려들을 하게 되고 있죠. 근데 1년 동안 그만큼 이제 튼튼하게 내실을 가꿔서 이제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그 사업주 입장 그리고 자본가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 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내년 1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다 받아놓고 2019년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1년 한시만 하고 만다면 그런 걱정이 있고, 만약에 그런 걱정 때문에 2020년까지 운영된다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야당에서 얘기 나오죠. 그 세금. 그렇죠. 누가 누구 돈으로 할 건데. 그쵸.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벌써 당장 저도 어제 만나본 그 경영자께서 이거 국민 세금으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이거 풀리즘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을 피력을 하시던데 뭐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좀 그 왜 다 쓰는 누구 건지 밝혀내가지고 그런 돈들 잘 모아서 여기다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내년 한 해에 들어가는 게 3조라고 했는데 뭐 다 쓰는 누구 거 이전에 법인세 다 쓰는 누구 거의 주인인지 의혹받는 분이 했던 그 법인세 인하 조치를 다시 환원만 해도 충분히 예, 3배 이상 남죠. 네. 거기다 뭐 다스만 다시 또 좀 그렇죠. 밝혀내고 한다면 그냥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재명 시장의 명언 하나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게 그렇죠. 문제다.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부작용이 꼼수, 편법이 또 우려가 되고 있어요. 벌써 당장 드러나고 있는 꼼수가 첫 번째, 30명이 조금 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30명 작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보니까 32명이네? 그럼 3명만 자르면 되겠네? 하면서 3명 자를 수가 있다 이거죠. 아하, 정말 꼼꼼히 챙겨 드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일부 노동자 해고의 가능성, 요게 좀 걱정이 될 수 그러네요. 있고요. 그 숫자에 딱 간당한 카트라인이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분들은. 뭐 한둘이 아니죠. 뭐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만 개가 넘겠죠. 아, 네. 지금 바쁘시겠네요, 막판에.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나게 머리들 굴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편법. 그 회사가 만약에 30명이 완전히 넘어요. 한 5, 60명 돼. 그런 회사들은 일부 노동자 해고했고는 아예 지원금 받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회사를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회사라면 갑을 상사라고 하면은 갑을 상사가 한 58명 돼. 그러면은 갑을 상사에서 병정 상사로 또 하나를 회사를 만들어. 동시에 같은 옆에 자리에다가. 그래갖고 29명, 28명 이렇게 딱 배치를 해. 그러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뭐 대충 뭐 회계팀, 총무팀 한 그룹, 뭐 재정팀, 뭐 인사팀 그런 것도 필요 이렇게. 없어요. 그냥 회계 총무 하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다 그냥 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하는데 서류적으로만 페이퍼 컴퍼니만 하나 만들어서 그러네요.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소속으로만 네, 올려버리면 4대 보험만 여기서 퇴사하고 이쪽으로 재입사하는 그렇게만 해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하.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부정수급이 아니라 이건 편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러네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런 거. 거 잘 좀 가려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부정수급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하는데 김승하 지부장을 지금 다른데 4대 보험 가입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다 4대 보험 가입시켜 놓고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나중에 다시 현찰 받아갖고 돌려받는 식으로 그러네. 하면 그럼 얼마든지 부정수급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이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범죄죠. 아까 거는 편법이었지만. 그렇죠. 이런 그 걱정들이 좀 되고는 있어요. 아이고, 또 이거 지원하시는 분들도 서류 심사하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셔야겠네요. 예, 근데 10명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놈을 못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이런 우려되는 문제점들 이상으로 전혀 생각 못했던 것도 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이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내놓은 정책이라고 봐요. 사실은 원래 스스로 자생적으로 튼튼하게 회사 내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자립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 아직도 여당 야당에서 공세가 많으시죠? 네. 그렇죠. 야당뿐만 아니라 그 일부이긴 하지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사실 이분들도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마냥 욕할 것은 아니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그분들이 뭐 자선 사업하려고 기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이분들이 힘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좀 국가에서 이건 이제 국가에서 진짜 해야 될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건물주의 갑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사회 공통적인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제도라는 게 이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항상 빈틈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이든지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만들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시험적으로 하는 제도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런 어려움 없이 최저임금 상승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성공적인 결과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예요? 정치가 뭐예요? 정치를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데 뭐. 그러게요. 그 비슷한 컨셉을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지상파에서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정말 정치 모르는 누구한텐가 정치를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네. 새날을 들으셨나? 그 프로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현대사 정치에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겪었던 것들이 있어서 정치를 많이 안다 이런 것보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일종의 흐름이랄까 맥이 보이는 정도. 근데 애초에 정치 시사에 관심 없던 젊은 층들에게는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거지 뭐. 가끔씩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마치 정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말씀. 원래 꼭 근데 정치를 해봐야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연애 상담은 다 해주고 그래요. 스포츠도 잘하는 사람 따로, 감독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치를 팟캐스트로 배웠어요? 네, 보현님 오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그럼 맥락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맥락. 좋아요. 한국의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정치인들한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당원을 왜 모집할까요? 당원이 많아지면 정당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조직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집단이잖아요. 조직화가 되어 있군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더군다나 이게 과학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 어떤 신적 영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이 좀 어렵고 약간 맹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어떤 정치인과 친해. 그러면 그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에 내려갈수록 생각해보세요. 지역사회에 내려갔는데 교회를 제외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가 가장 많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거기에 눈치를 안 보기가 힘들죠,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론 시간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래서 한 20대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른다. 정말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세뇌가 된 거야. 사실 저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무조건 믿습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비판하려고 그런 비판적인 사고에 이런 센서를 켜놓고 듣질 않고 아예 꺼버리고 듣는 어떤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뭐 자연과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상당히 맹목성이 좀 있죠.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에만 몰입하는 것도 저는 반대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혹한 독재 시절에 자기들만 좋은 이야기 하고 있어. 제가 팟캐스트에도 그런 분 한 분 제가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꽤 높은 순위에 있었던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일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채 마치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인 것처럼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반대로 독재에 부역하는 그게 이제 원류가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군사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부하느라고 막 대통령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자에게 아부해가지고 얻는 어떤 그 권력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모 교회 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유지해 나갔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는 다르냐, 천주교는 다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천주교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성당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뭔가 못지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동네에 가면 아시잖아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보이는 밤에 십자가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개척하면서 동네 그 서민들과 같이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권력의 줄 대에서 뭐 강남 어디에 있는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고 보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교에도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그 명진 스님 관련해 가지고 뭐 불교계 그리고 뭐 이렇게 조계종의 무슨 총무원장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고 천주교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최근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원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뭐 신부님들이 반독재 투쟁을 많이 하시지만 원천적으로는 천주교 카톨릭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종교예요. 그러다가 그 보수성을 수십 년간 끌고 가다가 점점점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랄까 등지게 되니까 등장한 교황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인 게 이런 두 가지는 좀 바로 권력에 뭔가 좀 밀접하게 지내면서 세계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보수. 근데 권력에 뭐 줄을 서지는 않더라도 뭔가 약자들을 돌보는 거에 소홀하고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도 그렇고 석가모니 생각도 그렇고 그 종교가 태어난 시점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왕조시대 군주의 힘이 막 세던 그런 시절에 종교의 힘으로 일반 보통의 약한 국민들과 같이 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발상 자체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가 많이 왜곡된 건 사실이고 그 종교들의 힘을 이용하시려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든 뭐 설교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그 실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우리 실생활과 워낙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것도 사실은 자유로운 이슈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신부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촛불 광장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시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아주 극보수이신 할머니께서 신부님이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치를 안 하셨잖아요. 제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했더니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정치를 하셨습니다. 정치가였죠.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에 들어간 게 아닌 정치가였죠. 그런 거예요. 쇼킹하네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빠지면 현실과 너무 결이돼가지고 장점은 뭐냐면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독재나 이런 게 거기 무서워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종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어디에나 그 명암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된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들은 거예요. 지금 기득권들이 차별금지법을 많이 반대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성소수자 이슈는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의 힘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요즘 고민이 많은 민보연 청. 네, 여러분 차별금지법 서명받는다고 합니다. 검색해서 같이 해주세요. 지금 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쵸. 생략할게요. 다른 방송에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항상 걸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월호. 네. 지난 목요일 날 서울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피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또 문을 열고 나왔고요. 그동안의 세월호랑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렸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지하철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건의 경중을 따지느라 대피방송을 하지 못하였다. 늘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경중을 따지느라고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단 김승하 지부장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건데 정말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만 바뀐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문제를 좀씩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공사 간부들을 이제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이구나. 돈을 줄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를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이 차트상의 이 금액만 줄이는 게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더 먼저인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너무나 눈앞에 보이니까 정말 좀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게 정말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하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 지하철 운영하시는 그분들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돈을 아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실적이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아마 그럴 텐데. 그쵸. 왜 내가 직접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말 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류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하는 건 내가 어차피 나는 서류 작성만 했어. 사인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사실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 추가할게요. 몸에 타성이 젖은 것들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바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 있어. 잘 체제가 안정돼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개혁한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았는데 뭔가 좀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든 공무원분들이든 그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된다. 세상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세상이 바뀐 만큼의 변화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다 보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혁이라는 것도요. 자, 지금부터 개혁? 그러면 전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개혁?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내려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철도나 뭐 지하철이나 되게 사장도 바뀌고 어떤 방향성도 바뀌고 해서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을 선임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지금 저 철도공 사장. 철도공사 사장님 좀 내려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대행하는 사람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하죠. 만약에 사장이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또 몇 개월 걸려요. 뭔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막 이사회도 거치고 표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사를 바꾸면 또 각종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바꿔야 되죠. 그 사람도 바꾸는데도 몇 개월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내려가가지고 또 야 우리 안전 중요하니까 잘해보면 어쩔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안 바뀌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단까지 내려와서 안 바뀌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비판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신고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바뀌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네요. 그 말단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시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스스로 문을 수동 개폐하고 나오는 거죠. 저 이번에 이거 비슷한 일이 저도 겪었어요. 그래요? 안산에서 버스 타고 청소년들 하교 시간이었어요. 10,000원 버스. 진짜 꽉 차는 거 있잖아요. 교복 입은 사람들로. 거기에 이제 제가 낑겨서 탔는데
차 꽁무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년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기 연기나. 저도 그걸 들었어요. 되게 조용했어요, 버스가. 야, 저기 연기나. 그래서 한 명씩 그걸 봤어요. 근데 왜 아저씨 계속 가지? 이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막 조그맣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계속 가요. 왜냐면 그거는 또 아저씨가 보이는 곳이에요. 연기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보이는데 계속 가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문을 열었더니 다 내렸습니다. 다 내리는데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왜? 누가 내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왜? 안전은 셀프. 그거예요. 너무 몸으로 느낀 거잖아요. 안산에서 어떻게 왜 이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인식이 얻어진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는 다음에야 비상문 개폐하는 거, 어떤 걸 레버를 젖혀가지고 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잘못 쓰면은 바로 그냥 문을 열면은 됩니다. 이런 것이 안내 방송으로도 나오고 막 영상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열지를 몰라가지고 못 나왔었잖아요. 대구 지하철 때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고도 너무 이게 두려움, 그런 공포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지금은 너무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사실은 좀 훈련이 됐다고 봐요. 그런 게 이제 이번 사고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다 내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님한테 가서 기사님도 내리세요 이랬거든요. 기사님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한테 타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타라고. 저 앞에 큰 길까지만 가자고. 근데 아무도 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사님처럼 다시 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 내리지 않았어요. 2-3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얼마 안 남은 사람? 네, 시계를 보면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많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증언 대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찾아가서 증언도 하는 거죠. 이제 일부는 지금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유가족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부는 피해자로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조두순 사건. 그 조두순이란 사람이 2008년도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12년을 구형받아서 3년 뒤면은 출소하게 돼요. 근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서명을 40만 명 지금 넘게 했다고 하거든요. 조두순도 안산 시민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으네요. 이런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됐네요. 표창원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제 이 사람을 재심해서 더 깜빵에 있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할 수 있다면 이제 법 행정 체계를 조금 바꿔서 이 사람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그 조치를 강화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제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출소를 한 거예요. 12년이나 살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름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본인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고, 이제 그 곳에서만 살아야겠지만 어쨌든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까? 아파트 사시거든요, 그분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는 이제 그 청와대에다가 지금 청원을 넣었으니까 청와대 뭐 민정수석 등등의 분들이 해주시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뭐 다른 방송에서 지금 다뤘어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조두순이 최근 나온다는 분 청원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법이 왜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법은 존재하고요. 법 중에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저는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규정도 없이 막 왕들이 때려 죽이고 이러는 거 저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같은 왕조 국가 시대에도 군주 시대에도 왕이 권력의 절대적인 시절이 있었고, 세종 같은 뭐 영조 같은 분들은 초법적인 걸 안 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법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도둑질 했으면 때려 죽이고, 어느 지역에 가면 처벌도 안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국가 시스템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미비하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들이 빨리 나서가지고 법으로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마다 또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항상 법에는 반대가 있어. 근데 조두순 사건만 하면은 국민적 감정은 그걸 반대할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근데 법 자체를 조두순만을 위해서 또 막 개정해버리고 그러면 선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 형량은 다 채우고 나오지만 그게 어떤 정신적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치면은 감옥에 가두지는 않더라도 격리 수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저는 청원의 운동의 기본 목적이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한다는 생각하진 않아요. 소명하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사회를 환기시키는 거라고 봐요. 청와대 조두순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뭐 청원도 한 40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답변도 좀 해주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한번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조두순이 곧 나오게 됐다 그러면 조두순 사건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사실 사형감이라고 봐요. 사람이 죽냐 안 죽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초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똑같은 죄를 진 사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조두순만큼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이 있으면은 그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지만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이 교화가 안 됐다. 교도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사람을 바꿔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교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것만 법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사회에는 그런 안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격리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정말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 방송도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쓰여있더만요. 이름 불려지는 거,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이 돼갖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그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범인의 이름을 붙이는 쪽으로 가자도 이제 그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이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두순이라는 가해자가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었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12년은 택도 없이 부족했던 거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을 때린 게 이제 12년이고요. 검찰이 거기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법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다가 지금 다시 청원을 넣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도 조두순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오늘만 해도 할아버지가 무슨 의부 손녀를 뭐 성폭행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떴는데, 이거를 우리가 재발을 완전 단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조두순 사건 이후로 12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우리 사회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 개인은 또 책임도 안 졌고, 그럼 우리는 계속 맨날 똑같이 살아야 되냐,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그런 청원의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법을 바꾸면 그런 식의 폐륜적인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한 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어요. 그 폐륜적인 범죄들을 아예 법으로 무기징역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게. 저는 그런 범죄는 그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합의도 할 수 없게. 그래서 많이 바뀌긴 바뀐 거잖아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거기에 이제 폐지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이 바뀌었는데 합의 봐야 소용없다. 그런 사건 나면 무조건 뭐 무기징역으로 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많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생기는 과정. 그거를 어떤 동일 세상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어떤 그런 친족관계라든지 그 등등을 봤을 때 죄질이 너무 나쁘다 하는 게 판단이 되면 아예 격리시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한숨 나오네요. 네. 아이 가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자는 이름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저도 부연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같이 한번 답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머리 아프고 답은 안 나오고 그런 게 참 하나의 성장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네. 좀 긍정적인 건 이제 사람들이 뭔가 느꼈을 때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열려 있다는 것이 조금 달라진 점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목소리가 모이면 뭔가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요즘 잘 나가고 계시나요? 네, 매거진 이슈시가 이제 월간이 아니라 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번이었구나.
계절별로 한 변입니다. 죄송해요. 개간이 뭔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계절별로 한 번만 나오고요. 이제 그게 좀 있으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같이 포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매거진 이슈 검색해 주시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에서 플러스 친구에서 매거진 이슈 아니면 이슈로 검색을 해주세요. 네, 이슈 번창하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구독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현님, 푸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을 채 느껴보기도 전에 겨울이 온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 요즘입니다. 트렌치코트 몇 번 입지도 못했는데 멋내려고 입었다간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새날 청취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 과신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심의를 담당할 것. 그래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멘트를 좀 했고요.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만들었던 이 주체가 누구냐면 정확한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웃겨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트루만까지 들어있어요. 웬 무슨 랩도 아니고 라임을 이렇게 확 집어넣으신다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비열함을 보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실 지들이 박정희를 존경하고 존엄하는 게 사실 아니었어. 무슨 말이냐면 세력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잘 보여야 되고 박근혜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정희를 가져와서 박정희를 막 빨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치를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하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를 옹이하려고 박정희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 순서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뭐 젊은 여자들이랑 술 먹다가 자기 부하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은 결말도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무너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얼굴 색을 바꾸는 겁니다.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박정희는 훌륭한 사람이었어라고 그렇지. 숟가락을 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정말 경제 발전의 성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 집권과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것들이 엄연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사람을 칭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독재자라고 표현한 뒤에 일부의 공바로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90이라면 10 정도의 경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는 있겠다 정도가 역사적인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는 다 덮어버린 뒤에 경제 성장에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우상시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아까 제가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박정희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공화국에서 이미 경제 4개년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박정희, 박근혜 하면요. 물리적, 정신적, 역사적 공해예요. 공해 맞다. 그 환경부가 담당해요. 괜히 스트레스가 굉장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말고 박정희 기념관도 회수하고 회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요. 동상도 회수하고 저는 저 마음 같았으면 생가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 공원 박정희 공원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지금 현재 그 활동을. 근데 세월호에 관련된 국정원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사실은 국정원 서버에서 나온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만 해도 국정원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뭐 양지회, 양후회 이런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주는 시그널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게 국정원 서버에서 세월호랑 국정원 연관이 없다고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건 맞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나기 바로 직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호성 씨의 동생 유가래 씨에게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막 개입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국정원 조직 차원의 증거 조작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부의 일탈?
국정원 직원 몇의 일탈 정도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우성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조작하는 정도가 되려면 개인의 일탈로 만들기 힘들다. 최소한 국정원의 아주 주요 간부 또는 국정원장까지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했던 염려했던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국정개혁위원회가 오늘 국회 질의에서 세월호와는 무관하다 국정원은 지금 이렇게 뉘앙스를 보였죠. 첫째. 두 번째. 간첩단 사건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 문제도 쉽게 매듭지지 않았죠. 세 번째 댓글 사건도 매듭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특수활동비 사용 제목이라도 국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이 사항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 정말 내가 화가 납니다, 지금. 국정원이 무차별 사찰한 파일이 있죠. 파일 폐기 여부, 그 파일을 감찰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어디까지 사찰을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밝히지 않았다. 그럼 개혁위가 뭐 한 거냐. 제가 아까 전 에피소드 화를 냈지만 그냥 국민 만족도로 툭툭 속보로 던져주고 많을 거냐. 그럼 제가 지금 6개 나열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찰을 어디까지 그 사찰 파일을 만약에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 안 하면 다음 정부가 만약에 다른 데서 했다면 그 파일을 또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을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파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당사자한테 돌려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다음에 사찰 파일은 지금 파기했는 것인지 이것도 얘기 안 하고 계획을 해산하면 그러면 개혁위가 과연 국민의 1,700만이 나와서 지금 국정원 때문에 사실 촛불 킨 건데 이 정도로 해서 뭐 세월호와 무관하다. 증거를 대야지 무관하다는 걸. 증거도 안 되면서 무관하다고 말만 하면. 그러니까 그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지 무관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런 뉘앙스로 지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지금 국정원이 계획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국정원의 존폐 여부 때문에 그런 발표를 못한 거냐. 아니다. 존폐를 하더라도 국정원의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그릇에 21세기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이래버리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까 말한 양호의 양주희 같은 경우가 세월호에 직접 사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게 국정원 서버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국정원이 직접 세월호를 어떻게 했다. 국정원 자체 조직으로 어떻게 세월호 같은 회사 교통수단을 법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이 해당 담당한 무슨 항만청도 아니고 직접 무슨 세월호를 운영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주는 시그널들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고 그게 또 다른 어떤 공격의 빌미가 돼요. 국정원이랑 세월호랑 관계없다 한다. 이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도 하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난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된다고 생각. 그 북한 식당 정보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굉장한 하도 이슈였잖아요. 당시 선거 앞두고 이런 거 누가 어느 선에서 기획했고 어느 선에서 했는지도 밝혀야 되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걸 전부 다 밝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다음에 아까 그 세월호 관련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3년 동안 떠들었던 양우공제와 관련해서 수익 사업이 아니냐. 그럼 국정원에 당연히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국정원 보고 안 되고 어떻게 양우회가 기억 안 나서 양우회라는 곳이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입 구조가 국정원에서도 보고됐을 거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마티즈 사건들 다. 이거 다 묻고 가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일단은 먼저 이 유가려 씨 사건에 관련된 부분, 유우성 씨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터뜨렸다는 의혹 이렇게 해서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 사건을 지금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전제가 틀렸어요. 이 당시 수사국장이 원세훈 국장에게 수사 개시를 보고한 날짜가 언제냐면 2012년 12월 3일이고요. 유우성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날이 2012년 12월 4일이에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의 조직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이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댓글 사건 무마 쪽으로 전제를 놓고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대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3년 8월 22일 날 1심 재판에서 유성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요. 간첩이 아니다. 무죄 이유를 잘 분석해서 항소심에서 철저히 대응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그건 조직적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국정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사실은 이게 유성 씨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무리한 수사다라고 내부에서 목소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사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신비님이 막 화를 냈는데, 이 국정원 개혁위가 해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 개혁위가 있고 그 개혁위에 적폐청산 TF가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 TF, 하나는 조직쇄신 TF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폐청산 TF가 기간이 끝난 거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조직쇄신 TF에서 외부 인사들과 내부 직원들, 외부 인사가 더 많습니다. 내부 직원 5명밖에 안 되고, 그 조직쇄신 TF에서 국정원 조직의 전반적인 쇄신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건데, 숙제는 그쪽으로 더 떠넘겨졌다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서버라고 하는 게 지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은 유성 씨가 회령에서 본인이 사진첩 촬영했다는 뭐 그 조작됐다는 사진 4장 있잖아요. GPS 정보가 담겨가지고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근데 최초로 복구한 파일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서버에 있는 걸 다 지울 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월호랑 국정원이 연관이 없다는 것도 뭐 양후의 양지의 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웠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런 걸로 빗대서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적폐청산 TF 이런 데 관련해서 직접 국정원이기 때문에 서버를 직접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일을 받아달라는 형태로 국정원 직원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것들이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잘못된 시그널이 국정원과 세월호나 뭐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뭐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서훈 국정원장하고 조직쇄신 TF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적폐청산 TF는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사해야 될 문제들이고, 조직쇄신 TF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정원에 나아갈 방향을, 조직을 다시 만든다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쇄신 TF가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외 공작 업무만 주력을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가장 큰 임무가 사실은 조직쇄신 TF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꽃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화려한 색감, 향기, 모양새. 누가 그런 것이 아름답다 정의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 길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서 어떻게 마주하는 꽃이든 그 안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숨어져 있는 듯한데요. 저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 한 감, 소주 한 병 소비하듯 꽃 한 송이 사보는 건 어떨까요? 꽃이 주는 기분 좋음이 다른 어느 것 못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촛불이 일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역시 노동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피부로 왔다는 게 이제 2018년부터 변화되는 최저임금이죠. 그렇죠. 예, 역대 최고.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역대 최고라는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발표가 나자마자도 난리가 났지만 엊그제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 네, 얘기 나오자마자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최저임금을 꼭 받는 그 노동자 입장뿐만 아니라 뭐 고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래저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약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빛이라고 한다면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서 벌써부터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시정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개요를 보자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만 지원이 되네요. 네, 우선은 1년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1년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더 좀 지원해 가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적인 반향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아마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0,000원 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험인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실험인 만큼 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뭐 그것이 좀 드러나면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뭔가 결정이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제도의 이 지원 사업의 개요를 보자면 일단 대상이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하고 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총 소요 자금은 2조 9,708억 원, 약 3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네, 그 지원금 그렇죠. 받을 때.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특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우리 회사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선은 사업주 같은 경우는 30인 미만 기업.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네. 30인이어도 안 되죠. 아, 그렇죠. 딱 29. 딱 29명까지. 네. 근데 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달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달에는 30인이 넘을 수 있고 어떤 달에는 30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노동부에서 산정을 할 때는요. 바로 직전 연도, 바로 올해인 2017년도 매년 월간 총 근로자 수들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그 전년도. 그렇죠. 그럼 2018년도부터 시작되면은 2017년도 몇 명을 고용했는지 평균적으로 내서 그것에 그렇죠.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베트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필리핀에 안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50주년 기념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필리핀 일정을 소화합니다. 13일 오후엔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기간 중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 총리와의 만남에선 경제 등 실질적인 한중 관계 복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오전에는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13일 공개 연설을 통해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에 맞춰 가지고 한 아세안과 미래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필리핀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2년 3월 사이버 사령부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이버사는 회의 뒤에 정리한 문건에서 향후 추진 항목의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대응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는 4월 11일, 즉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이버사의 대응에 대해 19대 총선일인 4월 11일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통해 당시 여권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사 여론조작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전면 부인은 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당시 김 전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던 김태효 전 기획관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김정은에게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한 뒤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을 구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우리 주변 행각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제력을 빼앗아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며 트럼프와 같은 늑다리 미치광이의 망발은 결코 우리를 놀래우거나 멈춰 세우지 못하며 최근 한중일 정상을 잇따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 후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중국에 더해 러시아가 미국을 돕는다면 북한 문제는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미 대선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해당 의혹 때문에 매우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춘천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작년처럼 김진태 의원 후원금 10만 원을 부탁한다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할당된 정황도 나옵니다. 부서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 받았었어요. 내가 안 내면 밑에 애들이 내야 되는데 그럼 밑에 애들한테 저희가 짐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죠. 지난해엔 김진태 의원실에서 작성된 후원금 안내문이 병원 내부 메일을 통해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정희 동상 문제는 국정농단 사태 나면서 약간 유야무야 됐는데 이거 우리가 방송으로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박정희 동상을 짓는 문제를 갖고 이제 논란이 되고 막 그러면서 김기춘이 그 행사에 갔네 만에 그 행사에 간 사람들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막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나고 나면서 약간 멈춰져 있던 것이 다시 재추진되고 있다 이거예요. 동상은 이미 만들어졌대요. 설치만 하면 돼. 광화문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가지고 광화문 쪽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박정희 기념관인가요? 마포 상암동. 예,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적폐 세력들이 만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도 전 철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예, 그걸 철거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 100만인 서명 정도를 계획해서 상암동에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이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더욱 동상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는 이거를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고건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에게 서울시가 무상으로 연구 임대를 해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 동상들을 세우려면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정희 우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건 불발의 끝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시도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흔히 수구 세력으로 우리가 부르는 보수 세력이 박정희 후광으로 지금 정치 명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박정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의 음덕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박근혜를 밀어 올린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아바타 같은 상징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박근혜의 효과로 박정희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박근혜가 갉아먹었다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는 존경하지만 박근혜 인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박정희 생가에 불질렀던 사람이 원래 그게 그 목적이었어요. 원래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박정희가 영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개판 만드는 것이 자기 아비 박정희의 공적에 누가 된다 해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를 논란을 만드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논란이 되면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보수 세력들한테. 박정희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갖고 가자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이 되면 박근혜 잘못은 알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목으로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지. 네, 좋은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박정희 동상을 제작한 사람이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가라네요.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런 거 해주면 안 되지. 아니 예술가가. 그게 아니고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장군상이 언제 세워졌는데. 그때구나. 민주정부가 세웠나?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었구나. 그러니까 편이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예술가일 뿐이에요. 뭐 그거 어떤 정치적 가치를 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광화문에는 세종대왕상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거기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니 뭐 상을 저는 거기에는 그냥 광장으로 남겨둔 게 좋은데 맥이 확 끊겨요. 맞아요. 21세기 살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놈 같겠지만 덕수궁에서 바라보면 세종대왕상 등이 딱 버티고 있어서 남대문을 가려요. 남산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중심으로 이게 만약에 세워져도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아마 철거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로 설치는 못할 거다. 문제는 이랬을 때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맞다고 보는 이건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가 깊게 평가가 있어야 된다. 경제는 누가 수립했고 그다음에 그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망쳤고 어떤 것을 흥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나와야 이런 논쟁들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관 주도적으로 또는 민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거의 평가를 좀 전문가 중심으로 또는 시민 중심으로 깊게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좀 이제 더 이상 좀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미래에 나가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박정희가 떠오르면 종북주의가 떠올라요. 시발. 그러면 이제 북한 관계 빨리 개선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막 대륙을 향해 부상해야 되는데 확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떠오르면 바로 반공이란 말이에요. 자꾸 반공주의를 아까 권 PD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떠올리면 어르신들은 반공 딱 이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논쟁을 피하지 말고 현장이든 자기 부모든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 논쟁을 통해서 전 재평가가 빨리 끝나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상 설치